이야기가 시작할 때 언급하기로는 쇼와가 시작한 지 50회가 지나려 한다라는 표현이 있으니 아마도 1970년대 중반쯤이 아닐까 하고요. 히메노모리 묘겐이라는 필명을 쓰는 작가가 있는데 본명은 다에코라고 나오고 과거 자신의 남편이 겪은 일을 토대로 해서 이제 소설을 쓰겠다 하면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책의 서문에는 다에코라는 작가가 쓴 소설의 원고를 도조 겐야가 모아서 엮었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책 속에 도조 겐야라는 사람이 다에코라는 사람의 글을 취합한 게 이 소설의 내용이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작가 다에코가 쓴 내용을 보면 남편 하지메는 30년 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메카미촌이라는 곳에 순사로 있었는데 당시 마을에서는 13야 참배라는 큰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자, 우선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히메쿠비 산이 있고 그 정상에는 히메카미 당이 보이죠. 그리고 길을 따라 쭉 내려오면 이치가미, 후타가미, 미카미 이렇게 세 개의 집안이 보이는데 이 집안들을 모아서 히가미 일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가문이 그냥 일족 ABC인 게 아니고 이치가미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세 가문이 모두 이제 히가미 일족이지만 모든 권력은 이치가미 가문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가문에는 독특한 승계 구조가 있는 게 만약에 이치가미 가문에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거나 후계자를 세습하기 전에 사망하게 되면 다른 가문이 이치가미 가문으로 바뀌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치가미의 후계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후타가미 쪽 아들이 당주가 된다 하면 이름도 후타가미가 이치가미로 바뀌고 이치가미는 이제 후타가미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고 쭉 이치가미 가문 자식들이 이제 이어서 당주 집안을 맡고 있는데 문제는 희한하게 이치가미 가문에서 태어나는 아들들은 뭔가 골골대거나 작중에서는 뭐 선이 가늘다라고 표현되는데 남자지만 여리여리하게 이제 약하게 태어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400년 전 히가미 일족 손조 중 누군가가 이제 목이 잘려 죽고 이후 후손들이 이제 뒤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후로도 이제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가문 아들들이 죽으니까 집안에서는 저주를 달래고 이제 태어난 자식들의 안녕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후손이 태어난 후에 적정한 때가 되면 자 지도상에 아까 보여드린 히메카미당 경내에서 참배를 하는 의식을 가지는 거였어요. 이때 이루어진 행사는 아이가 13살 때 이루어진다 해서 13야 참배라고 불렀는데 아까 말씀드린 작가 다에코의 남편 하지메가 이 지역에 순사다 보니 행사에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한다면 이치가미 가문의 차후 당주 후보인 조주로와 그의 이란성 쌍둥이 여동생 히메코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당주는 아들이 되는 거긴 해도 딸 자식도 이제 참여를 한다고 나와요. 목적 자체가 이제 건강하게 자라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다른 집안에도 후계 구도가 어찌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후타가미가에는 이제 고이치와 고지라는 두 아들과 다케코라는 딸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고이치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후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사망을 하는 인물이라서 그냥 후타가미는 고지가 당주 후계자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편할 듯 싶어요. 미카미가는 딸만 셋이 있는데 그냥 둘째인 하나코 정도만 기억하시고 설명드리는 김에 먼 친척 중에 고리라는 집안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손녀로 마리코라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자세한 건 이후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아들이 이제 이치가미의 조주로와 이제 후타가미의 고지가 있죠. 만약에 조주로가 무슨 일이 생기면 고지가 당주가 되고 이제 후타가미와 이치가미 집안은 역전이 된다 볼 수 있는 건데 또 한 명 이제 중요한 캐릭터가 이제 요시타카라는 이치가미 가문의 하인이 있어요. 처음 등장할 때 나이는 6살로 1년 전 가족들을 모두 잃고 이제 이치가미 가문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했다고 나오는데 작가 다에코가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집안 내부에서 이야기할 화자가 필요하다 보니 주인공으로 선택한 인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한 명은 남편 하지메, 한 명은 어린 하인 요시타카 뭐 이런 거죠. 자, 이제 대략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사람이 죽어야 하겠죠? 남편 하지메가 13야 참배 도중에 이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미 이제 시신은 수습되고 화장까지 마무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게 13야 참배의 목적이 히가미가 자손들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의식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치가미 가문 쪽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더한 화를 부를까 급
피장례를 진행시킨 거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누가 죽었나 하는 건데, 이 13야 의식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부터 이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에 제사당이 보이죠? 밤중에 의식의 당사자, 그러니까 조주로와 히메코가 각각 일정 시간 텀을 두고 혼자서 산을 올라 정상에 있는 경내까지 갑니다. 경내 앞에 다다르면 입구 쪽에 우물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경건하게 이제 몸을 씻은 후에 경내 안쪽에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면 예전 모기 잘려 죽은 옛 조상의 묘가 있거든요. 거기에 참배를 하곤 하룻밤을 자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로는 워낙에 이제 신성시하는 의식이다 보니 주변의 방해꾼이라든지 뭐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참배를 하는 당사자만 경내에 접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날 또 다른 주인공인 하인 요시타카가 호기심에 몰래 조주로의 뒤를 따라서 정상까지 올라가게 돼요. 요시타카는 이제 들킬까 싶어서 조주로가 경내에 들어선 이후엔 멀찌감히 숲에 숨어서 지켜봤는데, 제가 아까 이제 경내에 들어가면 이제 우물에서 몸을 씻는다고 했죠. 요시타카는 조주로가 갑자기 옷을 모두 벗고 몸을 씻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제 숨어버려요. 그리고 얼마 후에 뒤따르던 여동생 히메코가 경내 안으로 들어가는 발소리를 듣고는 다시 고개를 들게 되는데, 요시타카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왜냐면 멀고 어두워서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머리가 없는 히메코가 우물 옆에 서 있었던 거예요. 예전부터 이 마을에는 이제 머리 없는 요괴에 대한 소문이 있었고, 이 13야 참배라는 의식 자체가 과거 머리가 잘린 원혼과 관련된 의식이다 보니까 요시타카는 자신도 해를 당할까 싶어서 엎드려서 바들바들 떱니다. 근데 얼마가 지났을까 또 한 번 뒤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기에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까 우물에서 머리 없이 서 있던 히메코가 경내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요시타카는 그때 주변이 너무 어둡고 멀어서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은데, 히메코는 아무렇지 않은 듯 또 우물에서 몸을 씻었고, 요시타카는 히메코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보게 돼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 이제 조주로가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 멀리 숨어있는 요시타카를 발견하고 다가와 하는 말이, 건물 안에서 여동생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려서 마중을 나와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요시타카는 히메코가 들어가는 걸 봤고, 안에서 조주로는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경내 어딘가에 히메코가 있으려나 싶어 찾게 되는데, 얼마 후 우물 속에 벌거벗은 상태로 거꾸로 처박혀 죽어 있는 히메코를 발견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후 히메코의 시신을 꺼낸 인부들에 의해서 이제 시신의 머리가 없었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이때 요시타카는 왜 죽은 게 조주로가 아니고 히메코였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도 이제 몇 번이나 히가미 일족 후손들이 뭐 저주니 뭐니 하면서 죽었는데 그 대상은 항상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시타카는 13의 의식이 있기 하루 전 일을 그만두고 떠난 스즈에라는 하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는데, 히메코가 태어났을 때 산파가 딸입니다 하는 소리에 당주는 웃었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이야기는 순사 하지메가 아내와 함께 사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바뀌는데, 하녀인 스즈에가 사건이 있기 하루 전 그만두고 사라진 게 의아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녀 스즈에가 하루 전에 그만뒀다고 하면서, 하지메는 이제 요시타카가 봤다는 목 없는 히메코가 사실은 스즈에였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해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범인이 누구지 하는 부분에서 막히게 돼요. 현장에 있던 히메코나 뭐 조주로에게 딱히 뭐 동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가까이 지낸 요시타카도 이제 겨우 6살이다 보니까 자기가 뭐 그런 일을 벌이고 뭐 거짓말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고려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뭐 그런 상황에 이제 전쟁은 심화되었고, 순사였던 하지메 또한 징집이 되어 전쟁터로 가게 되면서 결국 수사는 사고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히메노보리 묘겐이 쓴 소설 연재분의 일부 내용이거든요. 이제 묘괴는 아까 다에코가 사용하는 필명이라고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소설은 추리소설 잡지에 뭐 1부, 2부 이렇게 나뉘어서 연재된 걸 이후 도조 겐야가 엮어서 소설로 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2부 이야기는 이제 시작할 텐데, 이제 10년이 지난 후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이벤트가 준비 중이냐면, 이제 조주로가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문의 여성들과 맞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만들었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뾰로롱.
우선 첫 번째 상대는 이제 후타가미가의 맏딸인 다케코인데, 뭐 이때 이제 첫째 고이치는 전쟁에서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미카미가의 둘째 딸 하나코가 되는 거고, 마지막이 이제 맨 처음 살짝 언급한 고리가의 마리코가 됩니다. 자, 이 여성을 좀 설명드릴 것이, 이제 마리코는 어릴 적에 집안을 나가서 한동안 가족들과 연이 없이 살았는데, 이후 에가와 랑코라는 추리 작가와 동거하면서 그의 비서처럼 생활하게 돼요. 근데 때마침 조주로가 성장하면서 추리 소설에 빠지게 되거든요. 동인지 잡지를 집필하는 부분에도 막 참여하면서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에가와 랑코라는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 랑코와 동거하면서 비서처럼 지내는 고리 마리코가 자신과 사촌 관계라는 걸 알게 된 거고,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이제 몇 차례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 보니 이후 인연이 닿아서 맞선 상대로 초대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지메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이 끝난 후 돌아와 계속 순사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치가미 가문에서 맞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다시 히메카미촌으로 향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도조 겐야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제 하지메의 아내인 다에코가 쓴 소설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소설의 연재본 원고를 도조 겐야가 취합해서 엮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엮은이가 등장하는 거죠. 도조 겐야는 이제 하지메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10년 전 13야 사건과 목 없는 요괴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가지게 되지만, 다른 행선지가 있다 보니까 몇 마디 대화만 나누고 헤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이제 이쯤에서 또 한 명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 히가미 가문의 맞선이라는 게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렸으면 해요. 언제나 이제 시작은 오른쪽에 보이는 제사당에서부터인데, 3명의 신부 후보들이 서로 똑같은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는 복면을 씁니다. 그리고 한 명씩 5분 간격으로 길을 따라서 경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경내 안쪽에는 건물이 있다 했었죠. 그 안에는 3개의 방이 있는데, 여성분들이 각각 자신에게 정해진 방으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후 조주로가 마지막으로 건물에 들어가서 각각 1대1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3명의 신부 후보들은 차례차례 경내의 건물로 들어갔는데, 이때도 요시타카는 맞선이 신경 쓰여서 경내 주변에서 서성이게 됩니다. 차마 방해가 될까 싶어 경내 안쪽으로 들어가진 못하고 밖에서 막 두리번거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10년 전에도 이제 조주로를 따라서 이제 13야 참배 때 몰래 왔었잖아요. 사실 요시타카는 조주로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자, 이 요시타카는 남자거든요. 10년 전에 6살 때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뭐 조주로를 형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이랬는데, 이제 16세가 되다 보니 나는 이제 조주로를 좋아한다 이런 마음에 이제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조주로가 이제 맞서를 본다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였던 거죠. 그렇게 이제 요시타카는 경내 밖에서 이제 안절부절을 하고 있는데, 주변을 살피던 하지메와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경내 안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고, 두 사람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급히 경내 안에 들어서게 되는데, 신부 후보였던 다케코와 하나코가 이제 흥분해 있었고, 히가시모리 쪽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우선 하지메는 건물 안에 들어가 보는데, 그곳엔 알몸 상태에 머리 없는 여자 시신이 있었고, 조주로는 어디 있는지 찾았지만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하지메는 경내에 들어오는 사람을 살피는데, 남장을 하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까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장 여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나는 에가와 랑코고 이곳에 온 마리코의 동료인데, 근처에서 마리코와 만나기로 해서 주변을 거닐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소란이 일기에 와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아까 조주로가 이제 추리소설 관련으로 좋아하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게 에가와 랑코라고 했었잖아요. 그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우선 이제 이 일을 빨리 보고해야 되겠다 싶어서 랑코가 올라온 방향인 히가시모리 쪽으로 급히 내려가는데, 도중 내려가는 길에 있는 미두 가늠 사당문이 묘하게 흐트러져 있는 걸 보고선 들어갔더니, 이번엔 그곳에서 알몸인 상태로 목이 잘린 남성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이후 이치가미 쪽에선 남자 시신을 조사한 후에 조주로임을 확인하고, 여자 시신은 에가와 랑코가 확인하고선 고리 마리코가 맞다고 증언해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들은 다케코와 하나코는 어찌 생각해도 이제 조주로를 죽일 동기가 부족하고 외지인인 랑코가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리바이상 히가시모리 쪽에서 히메카미단까지 올라오던 중에 우연히 미두 가늠에서 조주로를 만나서 죽였다고 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그럴 이유도 없을 뿐더러 마리코가 발견될 당시에 현장에 있지도 않았기에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돼요. 자, 게다가 현장 부검인은 시신에 잘린 목 상태를 보더니 이 시신은 한 사람의 소행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나마 특이사항이라면 조주로가 발견된 사당 근처 손 씻는 곳에서 화장품 흔적을 발견하게 된 거였는데, 히메카미촌 사람 중에 이곳에서 화장을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또한 범인과 관련된 게 아닌가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였어요. 여기까지가 또 소설의 2부 내용이고요. 자, 바로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시타카는 조주로가 죽고 나니 딱히 할 일이 없게 되고 이치가미 가문에 오게 된 후 처음으로 맘대로 실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쩌지 하던 요시타카는 히메카미 경내 주변을 맴돌다 히메가미 신사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에가와 랑코를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같이 식사를 하게 돼요. 헌데 그때 랑코가 요시타카에게 생각지 못한 권유를 하는 것이, 죽은 고리 마리코는 작가 랑코에게는 비서 같은 느낌의 사이였거든요. 랑코가 뭐 집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될 업무 등을 봐주고 뭐 그랬었는데, 마리코가 죽었으니 그 일을 요시타카 네가 해줄 수 없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 말에 이제 요시타카는 뭐 조주로가 죽은 후에 자신이 뭐 딱히 할 일이 없고 뭐 그렇다 보니까 어쩌지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후의 사건이 급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자, 조주로가 죽으면서 이치가미 가문의 후계자가 사라지다 보니까 후타가미 가문에선 고지가 이제 히가미 일족의 당주 후계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치가미 가문에서는 그 말을 쉽게 수용할 수가 없었고, 남자 시신이 발견되긴 했지만 머리가 없으니 조주로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추리소설 작가인 난코가 기지를 발휘해서는 조주로가 사용하던 물건을 직접 경찰에 보낸 후에 시신의 지문과 대조를 해보는데, 결국 시신은 조주로가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요. 그러니까 보낸 물건 지문이랑 그 시신의 지문이랑 같았다는 거죠. 이렇게 되자 이치가미 가문은 궁지에 몰리게 되고, 여기서 또 한 번의 놀라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치가미 가문의 당주가 바람을 피워서 얻은 자식이 있다면서 그 사람을 당주로 삼겠다는 거였어요. 누구겠습니까? 예, 요시타카가 가문의 후계자라고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히가미 가문에서는 무슨 상황이냐면서 큰 소란이 벌어지고, 특히 후타가미 쪽에서는 뭐 인정할 수 없다고 막 이런 입장을 고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히메카미단 경내 안쪽에서 후타가미의 후계자인 고지가 또 알몸인 채 목이 잘려 죽어 발견이 됩니다. 자, 이게 상황이 조금 혼란스럽죠.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후에 발견된 시신은 고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근처 수풀 속에서 아무렇게나 버려진 듯 보이는 고지의 머리도 발견이 돼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게 해서 4명의 머리 잘린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할 수 있죠. 우선 10년 전 14면 참배 당시에 조주로의 여동생 히메코가 우물에 처박혀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때 상황으로는 뭐 정확히 머리가 잘려 있었다고는 하진 않지만 뭐 소문으로는 그랬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10년 뒤에 조주로가 맞서를 보면서 고리 마리코라는 여성이 죽었죠. 그리고 곧이어 조주로도 죽어서 발견이 된 거고, 이때까지만 해도 시신의 머리가 없어서 어째 된 건가 싶었는데, 제가 이야기 도입부에서 머리 없는 요괴와 관련된 뭐 조주 이야기를 했지만, 뭐 요괴가 범인일 리는 없잖아요. 맨 처음 죽은 히메코 같은 경우야 뭐 사고로 결론이 났으니 그렇다고 넘어가고, 조주로와 마리코가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 의아한 건데, 히가미 일족의 당주를 이어간다는 세습 방식이 뭐 이유일 수 있겠죠. 만약에 조주로가 죽으면 후타가미 가문의 고지가 차기 당주가 되는 거니까 누군가 그걸 원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고지마저도 죽었으니 결과적으로는 요시타카가 최종 당주 후계자로 결정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 사건의 흐름은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는데 마을 아래 번화가에서 알 수 없는 연쇄살인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며칠 사이에 6명이 연달아 살해당하자 사람들은 범인을 목 찢는 살인마라고 불렀고 언론의 관심과 이제 경찰의 수사 병력은 히가미 가문의 살인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나마 하지메 순사만이 남아 사건을 계속 수사했지만 이제 혼자서는 버거운 일이었고 이후 번화가에서 발생한 사건의 범인이 경찰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데 그마저도 이제 취조 중에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순간에 모든 사건의 관심은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 이렇게 이제 소설 속의 원고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남편의 사건을 토대로 해서 소설을 적어 온 다에코는 원고 끝자락에 이제 몇 마디를 덧붙이는데 남편 하지메는 그 후로도 10년이나 사건에 매달렸으나 갑작스런 신부전으로 죽었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도 더 이상 글을 쓸 기력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의 수사 기록 중에 몇 가지를 언급해 놓은 게 고지가 아닐까 싶었던 시신은 확인 결과 고지로 밝혀졌다. 시신에 잘린 절단면을 보아서 이전에 발생한 사건과 동일 인물의 소행으로 단정된다. 이거였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소설이 끝이 나면 안 되겠죠? 뭐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고 뭐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하면은 독자들이 읽으면서 이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글이 이제 잡지에 연재가 된 후에 수많은 독자들이 이런 게 아닐까요? 하면서 독자 편지들을 작가인 다에코에게 보내게 돼요. 그런 글들을 또 모아서 한 편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독자 투고에 의한 추리라는 제목이에요. 서두는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수많은 편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내용 중 가장 많은 것이 히메코가 범인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3야 참배 때 살해된 게 히메코가 아니라 스즈에가 아닐까 뭐 이런 거였죠. 그 일을 그만둔 하녀마라는 거죠. 헌데 이후 명확히 어떻게 된 상황인지까지 적어주신 분은 안 계시네요. 잠시만요. 누군가 저를 찾아온 것 같은데요. 제가 신경이 예민한 탓일까요? 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죠. 이게 뭐냐면 내용이 이래요. 그냥 뭔가 혼자서 뭐 중얼거리듯이 막 적혀 있거든요. 근데 다시 또 이어가자면 누가 왔네요. 30대 중반의 남성인데 도조 겠냐 씨군요. 어떻게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도조 겠냐는 그 다에코가 쓴 원고를 다시 엮은 사람이죠. 그리고 예전에 그 하지메가 열차를 타고 이동 중에 한번 만나기도 했었고 그 사람이죠. 아무튼 이후 이제 대화는 다에코가 쓴 소설, 그러니까 이제 히메카미촌 살인 사건에 대해서 도조 겠냐가 관심이 생겨서 찾아왔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이제 그려집니다. 우선 이제 요시타카는 당주가 되어서 이제 이치가미 가문을 이어받았는데 이후 이제 성인이 된 후에 혼례 이야기가 오갈 때쯤에 돌연히 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건 그거고 제가 찾아온 이유는 말이죠 라면서 도조 겠냐는 자신이 이제 공책에 적어둔 글을 다에코에게 보여주는데 뜬금없겠지만 13야 참배 사건의 범인은 고지입니다. 그리고 맞선 날 벌어진 사건의 범인은 여기서 한번 끊어져요. 그리고 다음 연재로 넘어가는데 이번엔 제목이 이제 도조 겠냐의 추리예요. 지난번 연재본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질책한 것으로 압니다. 허나 어쩔 수 없었던 것이 도조 겠냐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음 연재분이, 그러니까 독자 투고에 의한 추리가 이제 잡지에 실리면 저를 다시 찾아오겠다 말씀하시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분은 이후 잡지에 글이 실린 후 다시 이제 저를 찾아오시게 됐는데 저는 황급히 도조 겠냐 씨에게 진상이 어찌 된 거냐 물었더니 도조 겠냐는 저에게 말하길 성별이 반대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예전 하녀 스즈에가 딸인 히메코가 태어나자 가문의 당주가 웃었다고 했었는데 그건 아들을 딸이라고 부름으로써 앵마기를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조주로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고 히메코는 딸이 아닌 아들이었는데 오래전부터 이제 집안의 아들들이 쉬 죽어 나가니까 앵마기 차원에서 서로 반대로 키워왔던 거죠. 조주로는 외모가 여리여리하고 선이 얇았다 했었잖아요. 왜냐? 여자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시타카는 조주로를 좋아했었죠.
그 또한 여자였기 때문에. 자, 그럼 이야기가 어찌 되는 건가 하니, 어릴 때 조주로와 히메코는 서로 반대 성별로 자랐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이제 유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13야 참배 날 두 사람만 경내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를 바꾸려 한 겁니다. 굳이 뭐 그날 바꿀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원래부터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과거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저주를 막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 날을 선택해 서로 관계를 바꾸려 했던 거였어요. 우선 맨 처음 경내에서 몸을 씻은 거는 조주로의 모습을 한 히메코입니다. 그걸 요시타카는 보고 그냥 조주로라고 생각을 한 거죠. 헌데 이때 고지가 몰래 다가와서는 조주로를 우물로 밀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 자기가 히가미 가문의 당주가 되고 싶으니까. 이때 요시타카는 이제 근처에 있었지만 조주로의 알몸을 본 것을 들키가 싶어서 숨어 있어서 그 장면을 보지 못했던 거고, 이후 또 한 번 발소리가 나서 고개를 들게 되는데 이때 목이 없는 히메코를 봤다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건 뒤따라 올라온 히메코의 모습을 한 조주로인 거였어요. 그때 요시타카는 왜 히메코의 머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냐면, 그건 어둠 속에서 복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선 때도 여자들은 경내에 오를 때 복면을 썼었죠. 13야 참배 때도 히메코는 복면을 쓰고 있었던 건데, 어둠 속이다 보니 요시타카에게는 그 모습이 머리가 없는 여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요시타카는 겁을 먹고 이제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조주로는 그때 우물 속에서 히메코가 빠져 죽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요시타카가 구석에 숨어 있는 것도 보게 된 조주로는 올라온 길을 되돌아간 후에 복면을 벗고선 모른 척하며 몸을 씻곤 건물로 들어갔던 거였어요. 이때 조주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어릴 때부터 이제 두 사람은 정체는 들키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인 건데, 이후에 이제 건물 안에서 남자 옷으로 갈아입은 조주로는 여동생을 찾으러 온 것 마냥 밖으로 나와선 급히 우물 속을 뒤지게 된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실제 우물에 빠진 건 남자인 히메코인 거고, 이때 시신을 막 부랴부랴 화장하고 장례를 치른 것도 죽은 히메코가 남자란 걸 감추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티가 나면 안 되니까 죽은 시신이 이제 머리가 없었다 하는 소문을 내면서 관심을 돌렸던 거였죠. 자, 이번엔 이제 맞선 날 벌어진 사건에 대한 건데, 당연히 조주로 입장에서는 혼례를 한다는 것이 이제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죠. 남자인 척하는 여자였으니까. 그래서 조주로는 자신이 알고 있던 여성, 먼 친척인 고리 마리코를 부르게 된 거였습니다. 조주로는 마리코와 둘만 있게 되면 사실 내가 여자였고 당신과 위장으로 이제 결혼해서 살고 싶다라고 설득시키려 한 건데, 이때 조주로가 착각을 한 게 마리코가 도쿄에서 에가와 랑코와 동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이 동성연애자가 아닌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인 내가 부탁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했던 건데, 의외로 마리코는 완강히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제 몸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고로 조주로는 머리를 부딪혀 죽고 말아요. 자, 그러면은 범인은 누구다? 자, 바로 마리코가 범인이다. 이때 마리코는 임기응변으로 조주로의 머리를 잘랐고 옷을 모두 벗깁니다. 이제 머리 없는 시신을 본 사람들은 이제 조주로의 몸만 보고는 이제 마리코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마리코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는데, 그때 근처에서 랑코를 만나기로 했던 거를 떠올려요. 그래서 랑코를 미두가름 사당으로 데려간 후 죽이고 옷을 바꿔 입었던 거예요. 아까 그 미두가름 근처 손 씻는 곳에서 화장품 흔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기억하시죠? 거기서 자기 얼굴에 있는 화장을 지웠던 거고, 모른 척 히메카미 당으로 올라가서는 자신이 랑코라고 한 거였어요. 사람들은 그날 마리코를 처음 봤고 이제 화장을 지우고 남장을 하다 보니까 랑코가 마리코란 걸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에가와 랑코는 남자였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등장한 랑코는 남장 여자였던 겁니다. 당연히 이제 미두가름 사당 안에 조주로라고 생각한 시신은 남자인 랑코인 거고, 발견된 시신의 옷을 벗긴 이유 또한 자신이 랑코의 옷을 바꿔 입었다는 걸 감추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건 수사 때도 랑코가 조주로는 죽일 수 있는 시간대인데 마리코는 힘들다고 했던 거예요. 이제 뒤늦게 나타난 거니까. 그리고 이후에 조주로의 시신을 지문을 통해 확인한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랑코가 직접 물건을 경찰에게 보내서 확인시켰다 했었죠. 그러니까 랑코인 척하는 마리코는 랑코 집에서 가져온 물건을 조주로의 물건이라면서 경찰에 보낸 거였고, 당연히 물건의 지문과 시신의 지문은 같은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문 대조를 한 이후 사람들이 이게 조주로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사람 남았죠. 이제 고지가 죽었는데, 이건 왜냐면 고지는 10년 전 자신이 직접 조주로를 우물에서 밀어 죽였는데, 이후 히메코가 죽었다고 할 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 이제 조주로가 죽으니까 범인은 란코 말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협박을 했는데, 오히려 당하고 만 거죠. 모든 정황을 듣게 된 다에코는 그럼 이후에 에가와 랑코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글들이 쓰여졌는데 그건 사실 고리 마리코가 대신 쓴 거겠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20년도 전 사건이라 공소시효는 지나갔지만 이 사실이 밝혀지면 사회적 제재는 피할 수가 없겠네요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도조 겐야는 그렇죠, 마리코가 범인이라면 그렇겠죠 라고 하더니, 근데 진범은 요시타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 자, 이후 이제 막간으로 해서 짧은 글이 추가되는데, 작가의 변 이런 거죠. 글 속에서 작가 다에코는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요시타카가 범인일 수 있죠? 그건 불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데, 도조 겐야는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소설이지 않습니까? 하지메 순사님이 수사하며 겪은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주인공이 있잖아요. 요시타카가 겪고 말한 부분은 모두 진실일 수 있을까요? 작가님의 상상력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요시타카는 조주로를 좋아한다 했어요. 그러니 여자인 히메코가 부러워 뒤에서 밀어 빠뜨린 거라며. 맞선 장소에도 요시타카가 보였었죠. 질투에 못 이긴 요시타카가 조주로를 죽인 거라며. 랑코를 죽인 것도 요시타카고 조주로의 머리를 가져간 이유도 그게 요시타카에게 소중한 것이라서 그랬던 거라면, 마리코가 요시타카를 도와준 이유가 랑코가 죽으면 본인이 작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고, 마지막으로 고리가 죽으면 요시타카 본인이 히가미 일족의 당주가 될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 말에 다에코는 혹시 요시타카가 제가 쓴 연재물을 읽었을까요? 이제 어쩌죠? 라고 하는데, 도조 겐야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범인은 당신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자, 혹시나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 싶어서 말씀드리지만 요시타카는 사건의 범인이 아닙니다. 그냥 이 다에코를 떠본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 않냐면서. 근데 다에코는 이 말을 듣고서 그럴 리 없다며 요시타카를 감싸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어쩌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랬던 거냐면, 그건 다에코가 범인인 거고, 사실 다에코는 에가와 랑코였어요. 그리고 그 진짜 정체는 고리 마리코, 바로 범인인 거죠. 머리에 물음표가 살짝 생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소설이 1부, 2부, 3부 하면서 막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초기 연재 당시에 글을 쓴 사람은 다에코, 그러니까 하지메의 아내가 맞아요. 근데 그 잡지를 마리코가 읽게 되고, 어라이 뭐야 이거 내 이야기잖아 싶어서는 도중에 마리코가 다에코를 찾아가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코가 다에코인 척 하면서 소설을 계속 이어서 썼는데, 그러니까 이후 결말이 흐지부지 하면서 끝나버렸던 거였어요. 이거를 도조 겐야가 읽고는 찾아갔던 건데, 마지막에 신문 스크랩 같은 문장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히메카미촌에서 40에서 50대로 보이는 머리 없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마무리가 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에 등장한 도조 겐야는 도조 겐야가 아닙니다. 그냥 30대 중반의 남성이라고 나오지 본인 입으로 내가 도조 겐야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다에코 행세를 한 마리코가 당신은 도조 겐야겠군요 라고 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중에 하지메가 기차에서 도조 겐야를 살짝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그냥 함정일 뿐이고 실제로는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뭐 진짜로 이 상황을 엮어서 소설로 내긴 했겠죠. 그럼 이 30대 중반의 남성이 누굴까요? 조주로가 죽은 지 20년 후에 30대 중반이 되는 남자는 바로 요시타카였던 거고, 시간이 흘러서 조주로의 복수를 위해 마리코를 찾아와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